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계산기로 쭉 두드려 보니까 이제 500억이란 재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 경우수를 다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다 밑줄을 쭉 치고 이제 공통점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거 4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밑에 거 2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거 4가지의 공통점은 다 뭐가 존재합니까? 물건이 존재하죠. 그죠? 위에 거 4가지의 공통점은 다 이렇게 특정한 물건이 존재하고 물건을 직접 지배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는 이런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거 2가지의 공통점 찾아보시겠습니까? A한테 20억 빌려준 거 받을 거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50억의 예금을 맡겨놨고 재산이죠.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뭐가 존재하냐면 상대방이 존재하죠. 이건 물건이 아니고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죠.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는 이런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A한테 20억 받을 거 있으면 뭐예요? 돈 달라고 청구해서 받아야만 돈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행에 50억 예금 채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통장, 도장, 비밀번호 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청구해서 받았을 때 갑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했을 때, 받았을 때 그때 갑의 재산이 되는 그런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공통점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물권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해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입니다. 채권은요, 특정한 상대방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의 개념이 뭔지 이거는 총칙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민법을 공부할 때 조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목차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목차. 숲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지금 뭘 공부했습니까? 권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 권리였었죠.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도움 받을 수 있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이런 권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재산권이 있었고 신분권이 있었죠. 재산권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물권이 있었고 채권이 있습니다. 큰 목차 보셔야 됩니다. 물권이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뭐였습니까? 특정한 상대방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건 지배하면서 또는 상대방 행위를 청구하면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재산권 범주 내에서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했냐면요, 권리의 개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죠? 이제 두 번째 목차요. 두 번째 목차로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권리의 주체를 볼 겁니다. 이 권리의 주체란 목차에서는 뭘 살펴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권리의 주인에는 누가 있는가, 이거 살펴보자는 겁니다. 권리의 주인에는 누가 있는가. 이런 권리의 주인에는 크게 자연인이 있고요. 자연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있습니다. 다시요. 권리의 주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힘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이 누군가, 이거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 주체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민법에 깔끔하게 써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인은 뭐고 법인은 뭔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연인은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인은 뭐냐면요, 법인은 한자 뜻풀이 하는 거예요. 한자 뜻풀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인과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단체, 이게 법인입니다. 다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인과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단체, 이런 것들 우리가 법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인요. 이런 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단체가 있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재산의 단체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재산의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이렇게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단체와 재산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가장 쉬운 예를 볼게요. 가장 쉬운 예를. 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한국이웃사랑회는 뭐 하는 단체냐면요.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한국이웃사랑회가 이렇게 한국이웃사랑회 명의로 좋은 일들을 하려면 첫 번째, 한국이웃사랑회 명의의 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한국이웃사랑회 명의로 봉고차도 한 대 가지고 있어야만 도시락 배달할 수 있겠죠. 맞죠? 또 한국이웃사랑회 명의로 예금 통장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임차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만 사무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봉고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만 봉고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 다음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금 채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만 예금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만이 한국이웃사랑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큰 목차 볼게요. 큰 목차. 권리의 주체는 누가 있습니까?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도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법인도 권리의 주체니까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는 이런 목차들을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차요. 세 번째 목차는 권리의 객체를 보시죠.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 권리인데 이런 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뭔가? 이게 권리의 객체예요. 이런 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뭔가? 근데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냐면 권리는 첫 번째 물권이라는 게 있었죠. 물권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물권 말고 뭐도 있었습니까? 채권도 있었죠. 채권. 그러다 보니까 물권의 객체, 채권의 객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그럼 물권의 객체는 뭔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물권의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물권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했었죠. 물권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물권은 뭡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물건이요.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요. 물건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채권이 뭡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맞죠?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뭘 청구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행위요. 이걸 줄임말로 급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부. 그래서 권리의 객체란 목차에서는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과 채권의 객체로서의 급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권리의 객체 파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목차예요. 네 번째 목차. 네 번째 목차는 이제 뭐냐면 권리변동이란 목차가 나와요. 권리변동. 이 권리변동은 뭐냐면요.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거. 이게 이제 권리변동이에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는 뭘 공부하는 것인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만 이런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가 뭔지 개념 정의했잖아요. 그럼 이 권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발생하는가? 뭘 어떻게 하면 변경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권리변동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서 실증이 나요.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만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가 취득할 수 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만 제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권리변동 파트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이게 민법 전부 다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은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죠. 즉 사인과 사인, 국가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이 있었을 때 그 개인과 개인이
누가 누구한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넘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뭔지를 첫 시간에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민법 기본서 교재를 아무리 살펴봐도 권리 개념 안 나오죠. 왜냐하면 기본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기본서가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다 할지라도 권리 개념 이런 것들부터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의 의, 주체, 객체, 변동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민법 총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권리의 의,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하나씩 나눠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물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물권법. 물권이 뭔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법.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은 뭐였습니까? 재산법이었었죠. 그 다음에 신분법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신분법은 친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친족법과 상속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속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총 이렇게 5개의 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민법이에요. 총 5개의 편제로 구성되어 있죠.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다시요. 민법 총칙, 재산법,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데 그럼 이 5개 모든 법이 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볼까요? 우리 시험 범위는요. 일단 친족법과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셔도 친족법이나 상속법은 나오지 않죠. 우리 시험 범위는요.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민법 총칙은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조금 전에 봤죠? 권리의 의, 주체,